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도입니다. 지난주 어린이날 화요일날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찾아뵙지 못하고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2주 동안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나타났던 재료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해석 못하셔서 힘들어하신 부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2주 동안의 재료 요인들 전부 분석해서 해석해 드릴 테니까요. 늦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살펴봐야 될 재료들이 너무너무 많죠. 미국 쪽의 지표라든가 그리고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 부분도 좀 길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왜 부분에서는 업종 부분도 상당히 길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랜빌의 매매 법칙 제4법칙을 또 준비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먼저 이제 시황부터 진행을 해드릴 텐데 차분차분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국내 증시 눌려져 있고 지금 이 시간 유럽 증시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신 국면에 놓여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 해석해드렸고요. 오늘도 여전히 유럽 증시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놓고 보셔왔던 좀 부정적인 내용들 오늘 기준에서는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좀 긍정적인 마인드 시각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자료는 미국 쪽의 지표 부분부터예요. 그래서 시간은 좀 지나갔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 하나 발표가 됐죠.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인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업률 변화 추이를 놓고 보시면 그나마 조금 낫겠죠. 그래서 실업률 기준에서도 2013년 이후에 계속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셔도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단기적인 뉴스 내용이라든가 혹은 증권사 그 보고서 내용까지 정도만 보시더라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좀 장기간의 지표도 찾아서 꼭 놓고 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자 수가 증가한 부분. 그러니까 2008년 충격 이후에 2009년부터 해서 바닥권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죠.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2008년도 수준, 사태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 시점의 기준까지 되돌려져 있다는 거예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8년도 거의 끝자락의 기준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죠? 실업률이 2자릿수까지 확대될 수 있다. 대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예요? 2008년도 기준도 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시면 2003년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글로벌 증시는 2002년도 말부터 선진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 1분기에 바닥을 찍고 움직였어요. 국내 증시도 2003년 3월에 512포인트가 바닥이었죠. 거기에서부터 움직이는데 정확하게 미국의 실업률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시점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굉장히 경기에 호황세를 맞았다는 겁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고용지표의 개선책,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해석은 어떻게 나왔죠? 기존의 해석대로라면은 금리 인상 부분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었어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이 지표에 대한 해석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유럽 같은 경우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국의 보수당 쪽이 총선에 이기게 되면은 2017년도에 유로존에서 탈퇴하겠다. 이러한 공약을 내걸고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 상태에서 시장 혼조세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영국 쪽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당이 격돌을 한 게 아니고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탄력적인 반등이 금요일 날 나왔었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한다면 지표 해석이나 또 채권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채 부분의 해석 그리고 주변 요인에 대한 해석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미국 지표에 대해서는 뭐 고용 지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럽 쪽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국채 부분의 흐름.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또 급락을 연출하는 부분이 국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주 깊게 설명을 드릴 거고, 파워포인트 또 놓고 보시게 되면요. 그리스발 악재 요인입니다. 뭐 계속해서 나오는 악재인데, 현재 11일 날 유로존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그리스 부분은 이번에는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봉합을 계속하고 있죠. 어쨌든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악재가 될지 아니면 뭐 이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해소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그 내용 한번 차분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요, 뭐 전체 내용은 나중에 자료 다운받으셔서 보시고요. 일단은 그리스 채무 조정에 대한 노력 부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5월 11일 부분에 있어서 미리 7억 5천만 달러 부분을 미리 이제 그리스 쪽에서 IMF로 상환하는 흐름.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월 12일, 15일, 20일, 뭐 31일. 그리고 6월 말까지의 일정에서는 대략 이런 일정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리스의 문제는 그나마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한 걸음 뒤편에 놓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유럽 쪽의 두 가지 요인, 뭐 국채 부분은 나중에 해석해드리고, 그럼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문제점, 이 문제점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끝나면서 불확실성 해소됐고요. 보수당이 집권을 하게 됐지만은 압승을 하게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17년도에 유로존 탈퇴 국민 투표 부분, 이러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악재 요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리스발 악재 요인도 이제는 조금 한 발짝 또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미국 쪽 긍정적이고 유럽 쪽도 지금까지의 재료 내용은 긍정적이고, 그러면 아시아 쪽 흐름은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2주 동안 기준에서 이번 주말에 나왔던 내용, 중국이죠.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중국 쪽의 지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금리 부분 놓고 볼 텐데, 최근 그 금리 인하 부분, 일요일 날 또 역시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발표한 내용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 그래서 최근 6개월 내에 금리를 이렇게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부분이 양적 완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유럽 쪽이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어찌됐건 긍정적인 경기 개선책 뭐 이런 부분에 흐름들이 나와 있고요. 미국 쪽이나 영국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할 정도로 경기가 이제 일단은 호주처럼 바뀌고 있다. 일본 쪽 어떻게 됐어요? 아베노믹스 부분에 양적 완화죠, 그것도.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할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일본 쪽의 그 금융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국 쪽의 이러한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추가적인 부분, 뭐 지준율 인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지준율 인하,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만, 반대급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제 성장률이 굉장했었습니다. 뭐 8%대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다가 최근에 이제 그 7% 초반 혹은 7%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부양하고자 금리 인하를 하고 지급 준비를 인하하는 거거든요. 다시 해석한다면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시장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유럽과 미국 쪽에서 급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급락이 나왔던 부분의 해석이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 쪽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규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아침 시황 뉴스가 있었고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 내용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작았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 요만큼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을 보실 때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지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하시되, 중국 증시의 변동성, 하루에 뭐 8%까지도 나옵니다. 이러한 그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말자. 내동매매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립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놓고 볼게요. 지금 뭐 초록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드렸는데, 중국의 금리를 인하했을 때 다우 지수의 흐름입니다. 사실상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놓고 보실 부분은 박스가 다 작죠. 그 내용은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급 준비율 인하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표로, 수치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국의 금리를 인하했을 때 세 차례, 최근 6개월 내 세 차례 인하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0.5%, 0.86%, 오히려 월요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침장의 기준 0.47%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뭐 금리 영향이 선진 시장에, 브릭스 시장의 영향력이 선진 시장에 연동된다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 뭐 빠르게 넘겨드릴게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급 준비를 인하했을 때도 퍼센테이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나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금리 인하했을 때, 그리고 지준율 인하했을 때 역시 표 보시면은 거의 연동된 폭 없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항생입니다. 항생은 항상 말씀드리죠. 홍콩이에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쪽도 거의 박스의 크기를 놓고 보시면은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월요일 기준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항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글로벌 증시 폭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51% 상승에 국한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쭉 그림 그려드리는데 뭐 사실상 그 중국의 조그만 뉴스만 나와도 종목별로도 뭐 엇갈림이 크게 나오는데요. 연동되지 마십시오. 놓고 보시면 0.35, 0.55 그리고 월요일 기준에 굉장히 기분 안 좋으셨잖아요. 미국 쪽, 유럽 쪽 급등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금리 인하 때문에 한 3%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마감 동시에 눌리면서 0.57에 국한됐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중국 쪽의 흐름도 놓고 보죠. 중국 쪽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은 표로 결론을 내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5월 11일 날 3% 올라오니까 이러한 뉴스 내용도 있어요. 중국 증시가 올라서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의 증시의 연동폭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오히려 금리 인하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 또 지급 준비율 인하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서 조금 많이 발을 빼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미국, 유럽, 중국, 그럼 뭐 국내 증시도 한번 놓고 봐야 되겠죠. 국내 증시 지금 최근 나오는 얘기 뭐가 있죠? 기존에 한번 신용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렸는데 신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 부담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짧게만 해석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신용 부분 짧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 야간 교육 방송 때 다시 온라인 통해서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국내 신용 차트 한번 먼 차트로 볼까요? 최근 단기간의 흐름만 자꾸 보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신용 부분이 2007년도 기준입니다. 2007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당시에 미수를 제한적으로 가지고 가고 신용을 조금 확대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부 정책의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흐름을 놓고 보시면 최근에 신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거 데이터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 대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크게 문제가 될 만큼의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악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놓고 뭐 폭락이 나온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야간 하여간 무방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특히 이제 그 수급으로 놓고 보시면 조금 긍정적일 텐데 일단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월별 누적 수급입니다. 1월 달까지는 매도도 일부 보입니다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기준에서는 삼성전자의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동이 돼서 매도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매도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정리였고 올해 들어서 지속적인 매수예요. 지난달 4조 6천억 굉장히 강도 있는 매수였고요. 지금 5월 달에도 사실은 관망 추세인 거지 매도가 아닙니다. 현물 기준에서는 900억 수준의 일단 매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또 연기금의 기준이죠. 연기금도 어찌됐건 뭐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속적인 순매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매도하면서 밀려 떨어졌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기관이 매도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놓고 보시면은 기관에서도 누구예요? 투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신은 실질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주식형 펀드 가입하셨던 부분에 대한 환매죠. 환매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도가 더 크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서 뭐 시장이 못 간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누적으로 보시면 개인들의 수급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 월별 기준에서도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일자별로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안 보이시는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쪽 그 4월 28일 이후에 거의 뭐 간망 추세입니다. 외국인이. 누적으로 5월 달에도 어찌됐건 매수고요. 그리고 그 앞전의 기준에서는 이제 그 누적적으로 순매수가 굉장히 큰데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4월 14일 이후에 누적된 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 차트입니다. 국내 증시 일봉 차트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장중에 뭐 급락이 나온 이 부분을 배제한다 할지라도 13일 이후에 14일부터 기준 잡았을 때, 그러니까 13일 종가, 14일 뭐 시초가 이 정도 그 공백 기간하고 구간하고요. 오늘 종가 기준 놓고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위쪽에서의 수급, 저 위쪽에서의 수급이 누가 매수를 했냐면 외국인들이 3조 9,400억 그리고 연기금 쪽이 약 4,5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양쪽 합산을 해서 4조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4조 5천억 평균 뭐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2,140포인트 정도 단가됩니다. 거기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크게 눌려져 있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글로벌 증시에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을 견인했던 부분이 있죠. 일단은 뭐 10월부터 해서 견인했던 부분의 업종은 혼조세 속에서 어느 업종 올라가고 어느 업종은 좀 눌려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혼조세 기준이라면 1월 이후부터 해서 올라왔던 업종 그리고 4분기 이후에 3월 중순 이후에 올라왔던 업종 이 부분의 순환성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강도 있는 그 반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 기준에서는요. 전기전자 업종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은 일단은 코스피 업종별 비중이 전지전자 업종이 23%예요. 3월 중순 이후에 삼성전자가 못 가면서 시장은 뭐 견인만 됐죠. 순환성으로 견인됐습니다. 못 갔던 업종군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순환성으로 견인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조정에서 대부분 다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화학업종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의 탄력적인 흐름, 시장 견인력의 흐름, 또 외국인 연기금이 매집한 업종군의 흐름이 나와줘야만 시장은 올라설 수 있다는 건데 전기전자 업종 딱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을 또 하시냐면은 환율 얘기하죠. 어쨌든 엔화 부분에 조금 그 배제될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보다는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도 야간 교육 방송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놓고 보시면은 이제 달러와 인덱스 자체가 약세를 띠니까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를 띠다 보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1,100원 미만에서 계속 가서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달러와 인덱스 굉장히 강세죠. 그리고 나서 일부 조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세 약세? 아니죠.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세 약세가 나옵니까? 달러화가.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감안했을 때 전기전자 업종 보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힘들게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대장주냐. 굉장히 힘든 업종인데 종목인데 아닙니다. 잘 놓고 보세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유통 물량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약 150만 주 정도 개인 물량이 뺏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되돌린 그 물량 거의 뭐 얼마 되지 않아요. 뭐 하루에 2만 주, 3만 주 이렇게 하면서 주가는 굉장히 크게 눌러놨는데 이렇게 눌려버리다 보니까 시장에 갈 때도 못 가고 눌리다 보니까 야 얘는 약해 못 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금 시장지수 같이 연동폭을 안 시켜놨습니다만 저 밑에 바닥에서 보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 바닥에서부터 삼성전자의 지금 상승률은 아직까지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23.47%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못 가는 업종들 많이 있죠. 그 종목군들은 순환성의 흐름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닥 대비 올라온 폭이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저 당시에 바닥 찍을 때 기준, 그 기준 대비해서 월등하게 올라와 있고요. 이 흐름이 다시 연동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노란색 선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기준인데 시장이 연동되지 않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사실상 2007년도 이때 환율이 900원을 깨트리고 내려왔어요. 2007년 초반에.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동차 주까지도 굉장히 크게 눌렸었는데 그 이후에 흐름에서 굉장히 크게 연동이 됐었죠. 환율 영향 때문에. 지금 환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90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의 주도력은 이쪽에서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봉 추세 깨진 거 아닙니다. 아직 깨진 거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돌파해줘야 그렇게 올라서야만 그럼 10% 이상의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전기전자 업종 23%의 비중이기 때문에 연동폭이 시장지수를 이번에 2200포인트 공방하려다가 내려왔잖아요. 그 기준은 150만 원
돌파를 해야만 가능한 흐름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고 고점 158만 원대를 뚫어야만 2300포인트 기준에서의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가총액과 비중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이외에는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황 굉장히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 미국 쪽, 유럽 쪽, 중국 쪽, 우리나라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은 어디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찾으셔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은 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의 흐름, 또 반등이 일부 나오면서의 흐름, 뭐 개별 종목군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업종별로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개별 종목이나 개별 업종 부분에 대한 해석보다도 전체 그림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특징적인 업종이 아무래도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 그 금융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은 전체 업종 차트, 금융업종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요. 일단은 은행 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증권 쪽입니다. 증권 쪽. 시장이 가면 증권지수가 간다. 증권업지수가 간다.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시장에 가면 증권업종이 간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뭐 검증 자료는 다음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노출을 해드리고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3월 중순 이후에 또 시장의 금리 인하 부분을 또 재료를 모멘텀으로 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강력한 시세가 나온 것이 증권업종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크게 밀렸죠. 이 부분은 뭐 시장이 빠지니까 밀렸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거기에 뭐 장중 기준에서 대형 증권사가 10% 수준의 조정이 나올 정도의 큰 음봉이 떨어졌죠. 개파락 이후에. 이 부분이 글로벌 시장의 채권, 그리고 우리나라의 채권, 국채 가격의 하락 때문에, 그러니까 국채 금리의 인상 때문에 표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 뭐 점진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 놓고 보시면은 사실상 이 바닥 대비해서 계속 뭐 금리 인하설 나오고 하면서 계속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내려갈 정도로 뭐 깊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4월 초순, 그러니까 2, 4분기에 접어들자마자부터 해서는 은행업종의 흐름도 사실상은 견고하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융지주사, 뭐 신한지주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 역시도 마찬가지로 견고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꼬리 달리고 약간 조정폭이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인 흐름 대비해서는 금융업종이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뭐 국채 가격의 흐름이라든가 금리 변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업종 놓고 보여드릴 텐데, 보험업종 같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가파르죠. 그리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금리 인상 쪽의 그 흐름이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노출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금융업종 위주에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증권업종이나 이쪽 은행, 보험 쪽의 업종에서 움직임이 좀 타이트하게 나왔던 부분,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은 국채입니다. 국채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계속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유럽 쪽도 독일 지수가 장중에 한 300포인트 가까이 빠졌어요. 2%대 그냥 막 펑펑 밀려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된 거거든요. 어떤 식이냐면은 국채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급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의 자산 거품이 붕괴가 된다라는 그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또 한 가지 요인이 신흥국에서 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가 오르니까 국채 같은 경우는 굉장한 안전자산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불안전자산으로, 위험자산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국채는 안전자산인데 이 안전자산에 투자했던 부분이 경기가 좀 살아난다, 이러한 뭐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또 금리를 인상한다는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자산 부분에서도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죠. 그럼 그쪽으로 신흥국에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 들어왔던 부분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지금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심각한 부분이긴 한데요. 자, 금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채금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표, 뭐 미국의 30년물, 미국의 10년물, 독일의 10년물 뭐 이렇게 해서 14년, 작년 12월 이후에 3%대 회귀,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14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 0.61까지 올라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차트로 놓고 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그 연구원이 이렇게 써놨어요. 저점 대비, 예? 여기 저점 대비해서 여기까지의 상승률 38.74%. 이거는 이런 계산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계산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미국 금리가 만약에 0.25%포인트였다. 그러면은 한 번 금리 인상을 할 때 뭐 0.25%포인트를 또 올린다고 쳤을 때, 지금 바닥금리 0.25에서 0.25%포인트를 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금리가 100% 상승한 건가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가 상승했다를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금리 인상분은 국채금리입니다. 0.6376% 상승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국채 가격은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를 파니까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 자산을 팔아서, 국채를 팔아서 뭐 미국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그 국채 금리의 상승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의 상승률이 많이 가파르지 않느냐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미국의 10년물이고요. 국채 10년물이고, 그 다음에 30년물의 경우에도 굉장히 높게, 올 1월부터의 흐름입니다. 높게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쪽 마찬가지죠. 지금 독일 쪽에 굉장히 지금 좀 투매가 나와 있어요. 독일 쪽의 흐름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뭐 가파르게 30년물 독일의 그 국채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이 지금 300포인트 수준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 뭐 조금 돌려놨는데, 그렇다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셔야죠. 우리나라 그 기억하시잖아요. 갑자기 증권주 개파락 나오더니 막 10%씩 밀려 떨어지는 부분들. 증권사가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은 손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요인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반등인데, 우리나라 국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국채 역시도 지금 가파른 좀 반등 탄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의 우려감인데요. 자, 이 내용 부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채 가격 하락 요인, 뭐 글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미국과 영국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재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유럽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답니다.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복이 돼서 유가 부분이 상품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한다. 이러한 해석이 일부 껴있는 겁니다. 그리고 G20 그 회원국들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 조금 올라갔다. 이런 해석.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개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이 사실은, 위의 것은 사실상 뭐 전반적인 아우르는 내용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이번 주에 미국의 재무부에서 640억 불 규모의 신규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기존 국채 부분 이제 매도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장기 국채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또 뭐 국채 가격이 하락한 부분,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이에요. 뭐 제 의견도 있고 전체적인 그 시장의 주된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글로벌 국채 금리 추가 급등 가능성 제한적이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3%대 미국 국채 가격이, 그 국채 금리죠. 수입 금리 그 퍼센테이지가 다시 3%대로 회귀를 했는데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독일 쪽의 국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0.61%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 더 올라서서 1%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완만한 그 긴축 정책을 피는 거지, 자기네만 계속 금리 인상해서 우리만 잘 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여타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매달 0.25%포인트, 25bp씩 올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밑에 내용들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보시면 와닿지도 않고 신뢰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죠. 아까 보여드린 거는요, 2015년도 기준이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월물별입니다. 월물별. 그러면 국채금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보시면요, 1999년부터 뭐 쭉, 2003년부터입니다. 2003년부터
쭉 연동돼 있는 폭이에요. 2003년 이후에 뭐 쭉 흘러오던 국채 가격 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국채 가격이, 이제 이 부분은 가격이 아니죠. 이제 국채의 금리입니다. 금리 부분인데 저렇게 높은 금리가 형성돼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낮은 금리예요. 왜? 시장 금리가 낮기 때문에 국채에 자꾸 손을 뻗은 거예요. 시중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실질 그 은행 금리 뭐 이런 부분이. 그래서 국채로 손을 뻗었다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일부 탈출하는 부분이지, 이게 지금 뭐 얼마나 뭐 어마어마한 지금 악재입니까?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는데? 예? 다시 볼까요? 30년 물도 한번 볼까요? 30년 물도 보시면 그림 다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야, 유럽이 뭐 엄청 빠져. 지난주도 그렇게 해서 빠진 거예요. 지난주도 그렇게 해서 급락이 나왔고, 지난주에도 국내 증시도 증권주가 급락이 나왔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이야 하면서 또 금요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미국 폭등이 나왔죠. 짧은 그림 놓고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월물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월물별 종가 선차트 짧게 빨리빨리 진행해서 보여드릴 텐데,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바닥권입니다. 금리 인상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게. 그리고 독일 마찬가지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국채로 몰려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1% 미만이었어요, 국채 금리도. 그렇게 됐던 부분이 일부 올라온 거지, 이게 뭐 문제가 났습니까? 이게 큰일 날 상황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확대해서 가지 마시고요. 30년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야, 그래도 시장의 반응이 지금 이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보시죠. 독일 쪽 지금 300포인트 빠진다고 그랬죠. 지금 300포인트 빠지는 흐름은 제가 미처 못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추세의 상당 부분까지 돌려놨고, 어제 긍정적으로 흘러갔다가 오늘 300포인트만 중간 정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 중간 정도, 하락 추세 중간 정도.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하락 추세 중간 정도다? 이렇게 해석하시겠죠. 월봉으로 놓고 보시죠. 월봉으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승 추세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국면에 눌림폭. 그래서 기존 상승폭에 대해서 회귀 정도인 수준이지, 이게 어떻게 대세 하락을 논할 수 있는 하락이란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거기다가 놓고 보세요. 2007년도 고점 8,100포인트 수준 대비해서 지금 어제 기준의 종가 기준 11,600포인트입니다. 혹은 뭐 지금 300포인트 빠졌다고 쳐도 11,300포인트예요. 얼마 올라왔어요? 4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의 소폭의 조정, 그것을 가지고 왜 으악 소리를 내냐는 거예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다우지수 아까도 보셨는데 다시 보시죠. 다우지수 월봉도 필요 없어요. 일봉 보시면은요, 사상 최대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다우가 조금 밀렸잖아요. 밀려 내려와서 고점 대비 하락률은 1%인데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우 같은 경우에도요, 사상 최대치의 고점 2007년도 고점 뚫고 지금 날아가는 상태에서 저기 고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상 최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7년 대비해서 다우도 한 40% 이상 올라왔고요. S&P 500, 나스닥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뭐 부정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투매를 하시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놓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찌됐건 설명 다 필요 없다. 국채 때문에 난리라는데 내가 채권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채권은 알지만 채권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죽겠다, 힘들다. 그러실 때 우리나라 또 한번 보십시오. 어떤 흐름이냐면, 이럴 때 좀 어려울 때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예요? 9.11 테러 터지고 IT 거품 붕괴되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가 바닥금리에서 되돌릴 때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만 간 게 아니에요. 글로벌 증시 다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상승 랠리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나온 얘기가, 국채 부분에 대해서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막 아시아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맨 처음에 2013년 6월 달에 미국의 출구 전략 얘기 딱 나왔을 때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 확 달고 내려왔었어요.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문제 있었나요? 아니, 대세 하락이 나왔네. 그 당시에 출구 전략 얘기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막 고점을 뚫고 가려는 위치인데, 지금 조정 좀 나오고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꼭 해석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겠죠.
신한지주 월봉 차트예요. 신한지주 월봉 차트인데 더 중요하게 놓고 보실 부분이 이 노란 색깔 선이 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주가지수 차트인데 동그라미 크게 쳐드렸죠. 저기가 뭐라고요? 금리 인상했을 때 기준이에요.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맨 처음에 2003년 바닥부터 해서 주가 흐름 나오죠. 저기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입니다. 512포인트에서부터 지수가 9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올 때 시장 수익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2007년 이후의 흐름에서도 이거는 시장 수익률입니다. 다만 이 동그라미 쳐드린 공간에서의 상승률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735포인트에서 1318포인트까지 그러니까 2004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바로 다음 달 그리고 금리 인상 마지막 전달까지의 흐름입니다. 시장 80% 오를 때 이 무거운 신한금융지주뿐만 아니에요. 보험사 뭐 전부 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230%. 이게 시장 주도주라는 겁니다. 시장의 지수 대비해서 올라설 수 있는 대형주가 시장 주도주라는 거예요. 금리에 대해서 저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3년에서 5년 정도 가지고 갈 종목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딱 하나를 꼽는다면 금융주, 2개를 꼽는다면 삼성전자까지. 왜 금융주냐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더 이상 바닥금리로 내려갈 금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상태에서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3년이나 5년 이내에 우리나라 금리는 안 오를까요? 안 오르면 맨날 바닥 긁고 이러고 있어야죠.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금리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움직이는 업종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부터 해서 보험주와 그 무겁다고 생각했던 보험주, 그 무겁다고 생각했던 금융지주사가 움직임을 가지고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바닥에서 이제 돌린 거고요. 요 추세 라인만 벗겨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위축되기보다는 이럴 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증권주는요? 증권주 지금 국채 가격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권주가 시장에 가면 가는 흐름에서의 기준이 아니고 증권주 기준에서도 낙폭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세 대비해서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자, 일봉 차트 이 추세 부분 완전히 돌린 거 신한지주의 기준이에요. 일봉 차트는 추세 돌렸고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될 거예요. 44,000원 정도가. 살짝 꼬리 달고 내려오는 구간은 편입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 종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종목명이 없죠? 없는데 잘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장 어렵다는 4월 초순에서부터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고 이 눌림 혹은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지지가 될 수 있는 이 구간 있죠? 여기에 안착 기조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부터 시장 돌릴 때 강세를 띨 종목은 예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뭐 시가총이 작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조 단위 이상이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야간 교육방송 진행을 하죠. 11시부터 여러분들 야간 교육방송 있습니다. 815TV 꼭 찾아오셔가지고요. 야간 교육방송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황과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 있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도 시황을 좋게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위축돼 계시고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아이고 어떻게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글로벌 증시도 보여드린 거고 국내 수급도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현재 흐름도 보여드린 거고 국채 가격에 대한 움직임도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좀 기운 내시고요. 기운 내시고 이 정리 부분은 오늘 11시에 무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파트 그랜빌의 매매법칙 제4법칙 배우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숨 돌리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뭐 시황하고 종목하고 너무 좀 사실은 많이 길죠. 많이 긴데 어쩔 수 없는 게 2주 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종목군들도 중요하지만은 내 종목을 갖고 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심하게 여러분들이 갈등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야, 내 종목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서 손실을 만회하고 또 수익을 내야지. 안 됩니다.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내 종목이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할 때 남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네라고 판단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 종목 그냥 접근하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분석하시고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지금 전체 시장이 눌려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손절매를 단행하신다 할지라도 기술적 분석에서는 되돌림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움직이셔야지 지금 뭐 예를 들면 투매가 나타났다. 그럼 투매 구간에 같이 매매하시는 거는 내동 매매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랜빌의 매매 원칙 4법칙이 그러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매가 나왔건 혹은 이상급등이 나왔건 그러한 이격도가 발생됐을 때에는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을 잘 놓고 해석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전략도 잘 현명하게 좀 대처하시기를 원해드립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랜빌의 매매법칙 4법칙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상승 추세가 지속돼야 돼요. 이동평균선 기준에서는 상승 추세가 지속돼야 되고 주가 부분은 이동평균선을 이제 어찌됐건 바닥에서부터 통과를 해야 되겠죠. 돌파를 한 이후에 추가 급등이 나왔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추가 급등입니다. 폭등이에요. 그렇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도다. 이격도가 크게 발생되고 과도한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매도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계속 제가 이제 그랜빌의 매매법칙 갖고 나오면서 교과서적인 부분의 교재에서의 예제 부분, 이건 좀 많이 그림이 많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꼭 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고 잘못됐다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해를 못 하시면 실전 차트를 찾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 이평선이 그랜빌이 맨 처음 주창했을 때는 200일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21선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그럼 21선 기준으로 해놓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종가선 차트라고 하면은 꺾은 부분 자체가 어차피 종가일 거 아닙니까? 종가. 예? 중간중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상승 추세 나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런 예제를 찾으려다 보니까 예제가 없고 포기하시게 되죠. 공부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분석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림을 바꿔드립니다. 어떻게 바꿔드리냐면 이게 맞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요. 물론 여기서 뭐 꺾어져 내려왔을 수도 있고 계속 추세 상승을 이어갔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 상태의 이평에서 어느 한순간에 과도하게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평선도 급격하게 쫓아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의 기준에서는요. 추세 부분이 관성의 법칙과 회귀의 법칙을 같이 이용을 한 거예요. 관성 쭉 뻗어나가는 흐름과 회귀, 이평선으로 주가가 회귀하는 법칙의 기준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뭐 급히 올라갔을 때 급히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평선이 급하게 쫓아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가격은 크게 안 눌리지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두 개를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주창하는 바는 단기적으로 이격이 크게 났을 때는 고점 인식을 잡자라는 겁니다. 매수 구간은 반대 해석이 나오겠죠. 일단 매도 구간에서의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LG 상사의 일봉인데 이렇게 보면은 21선 기울기가 그렇게 뭐 가파르진 않습니다만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어찌됐건 대형주 기준, 뭐 소형주가 막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뭐 대형주 기준에서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격이 크게 발생되면 횡보 내지는 뭐 가격 조정이 와서 이 이평선과의 이격을 줄인다. 그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주가가 이제 내려온 부분이죠. 여기서는 횡보의 기준이 되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때 이제 고점 인식을 잡아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은 올라타고 좋죠. 올라탔는데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게 되면 횡보 내지는 가격 조정이 좀 깊게 나오니까 차익 실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만 뒷부분에 이제 종목 보여드리면은 아차 싶은 그 기준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뭐 현대건설의 기준에서도 단기 급등 이후에 이격이 발생되는 구간에서 밀려 내려오는 부분이 있죠.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든다면 뭐 5일선의 기준을 잡으셔도 되겠고 보조지표의 이격을 또 이격도를 놓고 보시는 부분도 있겠고요. 혹은 보조지표를 다른 보조지표를 사용하시면서 이격 조정을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조금 아직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주가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실 때 기준을 설정하시고요. 교육할 때 이 부분도 다시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뭐 상한가에 달하는 뭐 상한가 이러한 흐름에 오버슈팅이 이렇게 크게 나올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든 가격 횡보가 나오든 그래서 이격을 줄인다. 이 부분 꼭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종목입니다. 이 오늘까지 기준에서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러 종목명을 안 넣었어요. 괜히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동매매를 하시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명을 안 넣었습니다만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형주예요. 대형주인데 장대 양봉이 2개 연속 나오게 됐을 때에 뭐 상승률 자체가 뭐 10% 혹은 뭐 상한가 이런 식으로 진입됐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격을 줄이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같은 그 계열사입니다.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데 뭐 어제 오늘 뭐 또 지난주 후반까지 해서 굉장히 그 탄력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상한가 수준에서부터 해서 오늘 또 장중에 7%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결국은 마이너스 3%로 끝났는데 이격이 이렇게 크게 발생되면은 역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도 느낌이 안 온다. 이 종목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은 그나마 어제 상한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치고 올라갔는데 조정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이격이 이렇게 크게 발생됐을 때는 무리한 내동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관망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램빌의 매도 제 4법칙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매수 법칙도 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매수 법칙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락 추세 지속에서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급락을 하면서 이격이 확 발생이 돼요. 그럴 때에는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투매를 하기보다는 반등을 이용한 손절 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투매가 나온 이후에 접근을 해서 단기 수익도 낼 수 있겠지만은 하락 추세 기조에서 잘못 접근했다가는 추세 하락이 연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뭐 결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 똑같은 교재에서의 내용인데 앞부분에 그 매도 신호 4와 매수 신호 4의 그림 자체가 이렇게 틀려요. 뭐 이 정도로 조금 그 신경을 제가 볼 때는 좀 뭐 자세히 안 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 정도로 그림을 수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매도 기준에서 과매도 권역이 놓여지면 주가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과매도 권역이 나오면 주가 반등이 나온다. 근데 과매도 권역에서 주가 반등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절은 투매해서 손절을 하지 말고 되돌릴 때 손절을 하시더라도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신 것은 하락 추세에서는 좀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국채 가격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이 정도의 강도를 주고 있다.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4분기에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 금리에 대한 수혜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을 주고 있다. 이것이 대형주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종목을 꼭 편입하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업종에 대한 공부 또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 앞으로 주도주가 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20, 30입니다. 저 이거 끝나자마자 막 죽어라고 뛰어갈 거예요. 예? 죽어라고 뛰어가서 여러분들 교육방송, 야간 무료방송 또 지금 유럽의 변동성 부분에 대한 해석 또 국채에 대한 해석 이러한 부분들 더 첨삭지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가하십시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뭐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장기 하락 추세 기준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10월부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처음에 이제 좀 움직임을 줬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에서부터 쭉 밀려 내려올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종목은 추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대형주는 제가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린다면 대형주 기준에서는요. 추세가 이탈됐다고 해서 급격하게 깨져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업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주간 쉬었기 때문에 내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교육교재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시장에서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15TV의 윤정도였습니다.